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군통 수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신구 권력 충돌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린 5명 가운데 2명은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더 빨리 전파되지만 검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붙여진 이름인데 이 때문에 유행의 정점이 더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림책 여름이 온다의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작가가 안데르센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는 이 작가를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동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철이 세상을 진화시킬 때 환경도 함께 지켜주는 내일. 오래도록 먼 길을 달려가도 탄소 발자국이 남지 않는 내일. 인간이 쓰는 에너지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내일.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내일. 포스코가 만듭니다. 그린 투모로우 with 포스코. 풀 리페어 보습 초소형 블루 히알루론 산으로 더 깊게, 빠르게, 강력하게 단숨에 피부를 바꾸다. All New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 라넷.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 이도성 기자, 안의근 기자와 함께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 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언급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망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세계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의근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러시아군이 포위한 마리우폴의 항복을 요구하는 가운데 최대 물동항인 오데사까지 공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장관들은 지난주 사기 전화를 받았는데 배후가 러시아로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과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는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와 함께하는데요. 영양제로 많이 섭취하는 비타민 D 관련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취임일에 맞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한 건데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예산 문제에도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이 회의가 끝난 직후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등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방부와 합참 등을 옮긴다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진 군 통수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예비비가 국무회의에 상정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장 협조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비비 상정은 어려울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제 양측이 실무 협의를 했지만 인사와 사면,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갈등의 전선만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나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만남에 앞서 양측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두 분께서 만나시게 되면 당선인의 그런 의지를 또 잘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또 말씀을 폭넓게 나누게 되시지 않을까. 그 만남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손을 내밀었고 윤 당선인 측도 국민들 보시기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초로 전망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 시간이 더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는 회동 문제는 협의하고 있고 제기한 안보 문제와 모범적인 인수인계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과 사면 문제에 더해 윤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까지 한 집무실 이전으로 전선이 넓어지면서 순조로운 정권 이양의 첫 단추를 깨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당선인의 한 측근은 JTBC에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아름다운 관행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용산은 미군 기지 영향으로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이곳이 앞으로 어떻게 정비될지도 관심인데요. 당선인은 추가 규제가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혹시나 앞으로 개발이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50년 넘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입니다. 68층짜리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난달 121제곱미터 아파트가 40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으로 계획처럼 고층으로 짓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이전 자리가 불과 1, 2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규제가 있지 않을까 그걸 우려를 하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가 없을 거란 뜻을 분명히 했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방부 인근 지역에서도 자칫 계획이 틀어질 수 있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용산의 특색대로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행여나 대통령이 와서 여기저기 다 엎어놓으면 대통령 왜 청와대에 있지 왜 여기 왜 와. 다만 윤 당선인의 말대로 현재 국방부가 있어서 받는 규제 말고 다른 게 생기지 않는다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주민들은 교통과 집회 때문에 혼잡이 생기지 않도록 해법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통이나 이런 것도 좀 혼잡해질 것 같고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수위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주변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교통 혼잡은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해줘야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최근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린 5명 가운데 2명은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위험하진 않아도 전파력은 더 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유행의 정점이 더 늦춰질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두고 봐야 지난주가 정점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평소보다 줄어든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변수는 BA2 변이 바이러스. 일부 유럽 국가의 검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달 전만 해도 검출률이 전체 5%에 불과했지만 최근 41.4%까지 올랐습니다. 조만간 50%를 넘겨 우세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파력이 30% 높은 걸로 확인되고 있는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전파되지만 그 자체로 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BA2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오미크론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쓰는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로도 모두 판별이 가능하고 기존 백신과 치료제도 그대로 듣습니다. 일반 오미크론에 감염돼 생긴 항체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19의 적어도 60% 이상이 BA2 변입니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같이 이미 오미크론 정점을 지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다만 우리는 해외와 사정이 다릅니다.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막 이렇게 정점 부위에서 이게 우세종으로 바뀌어가는 국가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의 경우처럼 유행이 2번에 걸쳐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현재 정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예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그림책 여름이 온다와 파도야 놀자 등을 쓰고 그린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엔 후보에만 오른 적이 있었고 6년 만에 수상에까지 성공한 건데요. 한국 작가로는 처음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색색의 색종이로 우산을 오려붙이고 그 위로 튀는 물방울을 크레용으로 그려냅니다. 물감으로 표현한 짙은 풀과 나무는 생명력이 넘치고 오선지도 그림이 됩니다. 비발디의 사계중 여름을 여름날 마당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물놀이와 연결해 만들어냈습니다. 노랫말 같은 짧은 글만 중간중간 들어갈 뿐 그림만으로 책을 꽉 채웠습니다. 이 책을 가장 즐겁게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음악처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개막에 맞춰 이수지 작가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의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The 2022 winner of the illustrated category is Susie Lee. 한국 작가로는 처음입니다. 19세기 덴마크 출신 작가 안데르센을 기리고자 1956년 만들어진 상으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10명의 심사위원이 문학적 성취와 새로운 시도,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가리는데 작가가 지금까지 창작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작가는 올해 이탈리아, 일본 작가 등과 경쟁해 일러스트레이터 부문에서 상을 따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적이 있는 이 작가에게 6년 만에 찾아온 기쁜 소식입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가의 길을 걸어온 이 작가는 올해와 지난해 작품 여름이 온다와 우로마로 세계적 권위의 볼로냐 라가치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후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인데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씩 나오던 지난 1월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올해 초에 100만 명 가까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 2만 명 정도로 줄었었잖아요. 다시 확산세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뉴욕타임스가 자체 수집해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9,9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18일은 29,648명, 19일은 29,717명이었습니다. 29,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주 전에 4만 명 후반대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대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이번에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BA2 변이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 1월엔 이 변이 감염자가 0.4%였지만 최근 23%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금융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됐었고 이제 베이비 스텝 조금씩 인상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더 공격적인 인상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다고요. 네, 파월 의장은 전미 실물경제협회 연례 경제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건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악화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그렇게 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6일 현재 제로 수준인 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6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던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난주 큰 폭으로 상승했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오늘 전장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욕 증시도 휘청했네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미국 주요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장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나섰다고요? 네, 뉴욕에 본부를 둔 골드만삭스는 모건 스탠리, 도이치방크 등과 함께 대표적인 투자은행 중 하나입니다. 가상화폐 금융서비스 회사와 손잡고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거래가 시작된 상품은 비트코인 차액 결제 옵션입니다. 차액 결제 옵션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도 쓰이는데 실제로 자산을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형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실제로 그대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뉴욕 증권과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건 아닌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한 걸 두고 러시아가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교 단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유럽으로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존 설리번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용납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후 한 이야기를 두고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국가 정상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단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는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주요 7개국 정상을 만난 뒤 26일 폴란드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한 미그 29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러시아의 강경 대응을 주장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폴란드와 조율하면서 동맹을 결집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An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raveling into a war zone requires not only security considerations, but also an enormous amount of resources on the ground, which is always a factor for us as we make considerations. 전장에 코앞까지 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쟁은 이번 주말 또 한 번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중국에서 132명을 태운 민간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탑승자 가운데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승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산 중턱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산불이라도 난 듯 주변 나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근 산속에선 거대한 물체가 산을 휩쓸고 지나간 흔적도 확인됩니다. 인근 도로가 통제된 채 앰뷸런스가 쉴 새 없이 현장으로 향합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출발해 광저우로 향하던 동방항공 여객기 보잉 737기가 비행 1시간여 만에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추락 장소는 중국 남부 광시족 자치구의 한 야산입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모두 132명이 타고 있는 상태였다고 중국 민항국은 밝혔습니다. 현재 생존자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국은 일대 모든 소방 인력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데이터에 따르면 고도 8,800여 미터 상공에서 비행기가 급격히 추락했고 이후 통신이 두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민간 항공의 마지막 사고는 지난 2010년 8월 허난 항공의 추락 사고로 당시 44명이 숨지고 52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밤사이 핵심 국제뉴스 짚어드리는 아침엔 월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외교안보 심층취재 맡고 있는 안일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고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격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네, 내일 모레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한 달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최대 물동항인 오데사까지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공격받은 건물에 불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오데사 근처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헤르손을 장악했고 마리우폴도 고립을 시켜놓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까지 공격권에 포함시킨 걸로 보입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이고 가장 큰 물류 도시인데 오데사까지 러시아 수중에 떨어지면 우크라이나 해운 물류망은 사실상 끊기게 됩니다. 러시아는 어제 베르단스크의 부두에 대형 상륙 지원 선박을 댄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 마리우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러시아군 매체에선 이제 장비와 탄약을 포함해 어느 때나 필요한 모든 걸 받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초기 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이 남부 항구 도시들을 장악을 해서 전쟁 물자 보급을 원활하게 한 다음에 이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 쪽을 남북으로 압박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모레면 전쟁 일어난 지 이제 한 달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이 또 돕기로 했다고요? 네, 잉글랜드 전 축구 스타죠. 이 데이비드 베컴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우크라이나 산부인과 의사에게 넘겨줬습니다. 베컴과 의사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Hi everyone, so I'm handing over my social media to Irina, the head of the Regional Perinatal Center in Kharkiv, Ukraine.
There, she is working with pregnant mothers to help them give birth safely.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посмотрел мою историю, каждому, кто помогает сегодня детям Украины. Каждый донейт и каждый из вас, кто сделал этот донейт, очень важен для нас. Спасибо огромное всему миру за поддержку. 네, 베컴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무려 7천만 명이 넘는데요. 이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 침공 초기 하르키우 임산부들이 대피한 지하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아기들의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산소 발생기 등이 기부돼서 아이들의 생존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베컴은 2005년부터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전화 받아본 적 있나요?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해서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영국 국방장관과 내무장관 등이 이 사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배후에 러시아가 있었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는데요. 예.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총리 전화를 받았는데요. 영상통화를 하다 보니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끊고 러시아가 더러운 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화를 연결한 직원도 질책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도 초치했습니다. 이 월러스 장관 말고도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과 나딘 도리스 문화부 장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지만 장관들이 민감한 정보는 넘기지 않았다는 게 영국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장관들도 이런 전화를 다 받네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니까 전쟁 상황도 있으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일근 기자였습니다. 제트기호가 선명한 러시아군 트럭 앞으로 우크라이나 시민 수백 명이 모여듭니다. 국기를 휘날리며 맨몸으로 트럭을 막아선 사람들.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선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 트럭은 결국 시민들의 기세에 눌려 방향을 뒤로 돌렸고 승리를 거둔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수류탄을 사용하고 총격까지 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건물 난간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유명 랍비의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유대 종교법의 최고 권위자로 신의 가르침을 전하던 하임 카니에프스키가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많은 유대인들이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조문객이 너무 많이 몰려 압사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이스라엘 총리가 조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조문 버스 행렬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경찰이 고속도로까지 통제했는데도 애도의 인파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대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남성이 멀쩡한 집바닥을 드릴로 뚫더니 파고 또 파고 계속 파냅니다. 집 아래로 땅굴을 파고 있는 이 남자. 영국의 괴짜 발명가로 유명한 유튜버 콜린 퍼즈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바로 옆에 있는 발명 창고까지 비를 맞고 가는 게 싫어서 집에서 창고까지 이어지는 땅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3.5톤의 흙을 치우며 1년 동안 땅을 파고 공사를 한 결과 12m의 땅굴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첩보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의 비밀 아지트 같은 모습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이곳에서 또 어떤 기발한 발명품들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단체 장들을 만나 함께 도시락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은 6년 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밀려났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했는데 보수 진영의 집권을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높일지 주목됩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양옆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앉았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자리는 최태원 회장 옆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심 발언은 허 회장이 꺼냈습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한 기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내내 움츠렸던 정경련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정경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영향이 크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었습니다. 정경련은 당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기업들에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교감한 재무관료 출신 권태신 정경련 부회장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한 대한상의를 비롯해 다른 단체들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앞으로 미국 중심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할 때도 정경련과 그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미국,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를 맞아서 정경련이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경제 외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정경련은 이병철, 정주영, 최종현, 김우중 등 당대의 대표 기업인이 수장을 맡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이후 4대 그룹이 모두 탈퇴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집권과 함께 정경련이 재기에 나서면서 재계 맏형 자리를 놓고 대한상의와 치열하게 경쟁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서울에선 휘발유 값에 이어 경유값도 리터당 평균 2,000원을 넘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 사이에선 달릴수록 적자라 차를 세워야 할 판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장서연 기자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몇 주 사이 2,000원 넘는 가격판은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서울의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5원입니다. 전국 평균도 1,918원으로 지난달 같은 날에 비해 357원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인데 기름을 많이 쓰는 화물 노동자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230만 원 쓰는데 지금 한 300만 원 돈 되죠. 지금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 계속하면 아마 지금 차 세워두는 여기 지금 이 사람들 다 일해야 되는 차들인데 그 부분들도 무시 못할 거예요. 지금 일하는 이 쉬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생계를 생각하면 운전대를 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화물차가 굴러가지 않으니 노동자 개인이 노력한다고 기름값을 인하할 수 없고 달리면 달릴수록 적자가 난다. 한 대당 1, 2억 하는 화물차 값은 할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름값이 오르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요 젊은 친구들은 없는 사람들이 전부 전액 할부로 하거든. 그럼 전액 하면 4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6년 동안은. 그럼 먹고 살 게 어디 있어? 지진료 내야지, 보험료 내야지. 남는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가 나서 오른 기름값을 반영해 운송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가 인상률에 따라 정부가 운송료를 조정하는 안전운임제가 대안입니다. 지금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만 적용하는데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와 함께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건강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제 봄이 되면 그동안 이제 겨울 동안 햇빛을 많이 쬐지 못했으니까 부족했던 햇빛을 많이 쬐서 비타민 D를 보충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꼭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비타민 D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남자 뭐 80% 이상,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90% 이상. 그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인, 그리고 유럽인들도 뭐 60, 70%에서 80% 이상이 결핍되어 있다, 혹은 부족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문제인가요? 사실은 그 원인은 예. 안타깝게도 잘못된 과도한 높은 기준이라는 거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타민 D 섭취량을 이제 혈중 농도랑 상응하는 혈중 농도를 가지고
그 수치를 정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혈중 농도가 20 혹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런 단위인데요. 단위를 빼고 그냥 숫자만 얘기하겠습니다. 보통은 학계에서는 20 예. 그리고 개원가에서는 30 정도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준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0에서 90% 이상이 다 이 수치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 이 수치는 이를테면 이 수치 이하부터 질병의 발생이 증가한다. 이런 임상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지 않고 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때 네. 미국에서 그냥 건강한 사람들 100명을 딱 늘어 세웠을 때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 2위나 3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권장 섭취량을 정한 거예요. 기준이 좀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 기준을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네. 그것을 지금 70년, 80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비타민 D가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건 맞는 말인가요? 네. 그래서 일부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D 부족한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 위험성이 낮아진다. 예. 뭐 골다공증, 이로 인한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그 급성 감염 질환. 최근에는 코로나19에도 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나오긴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개별 연구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여전히 그 비타민 D 부족과 질병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타민 D를 보충한다고 해서 그 질병의 위험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아직까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개원가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30 정도라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족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보다 낮게 되면 보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10명이 가면 8명에서 9명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사를 맞거나 보충하는 것이 일반 인구 집단에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굳이 인위적으로 더 보충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혈중 농도 혹은 섭취량의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부터 먹으면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냐는 의학적 임상적 충분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새롭게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외국에서는 공유가 되면서 특히 캐나다 알버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D 보충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질환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골대사 질환이라든가 흡수장애군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D 검사 시행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1년이 지나서 90% 이상 비타민 D 검사가 줄었다는 보고들이 있죠. 그럼 혹시 너무 많이 복용했을 때 오는 부작용도 있나요? 네, 현재 최근 10년 이상 동안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보니까 골절 예방 목적으로 고용량으로 주사를 맞거나 그다음에 경구로 약을 복용을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비타민 D를 보충한 그룹에서 낙상이나 아니면 골절의 위험성이 20-30%에서 많게는 50%까지 높다는 임상시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충제나 그다음에 주사제를 무분별하게 절대 맞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충제 없이 어떻게 뼈 건강을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하루에 10분 이상의 햇볕을 쬐는 것으로 충분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돼서 몇 주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혈액에 방출이 되면서 우리 뼈 건강,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굳이 따로 일반인들은 비타민 D 검사, 혈중 검사 할 필요도 없고요. 그 기준으로 20, 30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뭐 보충을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네. 결국 햇볕이 최고의 약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승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음악이 무슨 소용일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평화를 말하며 이 라디오 DJ로 나선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의문에 의미심장한 답을 했습니다. 정재욱 기자입니다. 공습 소식에도 묵묵히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방공호 안에서 추위는 두렵지 않다고 노래한 소녀.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 속에서 음악이 우크라이나를 위로하지만 때론 음악에 무슨 힘이 있나 싶은데 하루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残念ながら音楽にはそういう力はないと思います。でも聴く人に戦争をやめさせ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気持ちを起こさせる力はあります。 특별 라디오 DJ로 나서 직접 고른 음악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첫 곡을 고르며 노인들이 시작한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건 젊은이들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었고 평화를 노래한 이매진의 가사를 읽으며 어떤 마음인지 털어놓습니다. 随分楽観的な歌詞だなと思うんだけど、でも実際に歌われるのを聞いているとやはりジンときます。 꾸준히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하루키. 2017년 출간한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에선 난징 대학 살 때 일본의 만행을 직접 언급하는가 하면 2년 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자 자신의 서재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때 코로나와의 싸움을 전쟁에 비유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殺し合うための力の戦いではなく、生かし合うための知恵の戦いです。敵意や憎しみはそこでは不要なものです。簡単にね、戦争には例えてほしくないです。 2009년 문학상을 받는 단상에 올라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언제나 계란의 편에 서겠다고 말한 소설가는 이번엔 말과 노래로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도 광주 12도, 부산은 14도 등으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